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쯤은, 아니 적어도 한 번쯤은 인생이 원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은 텀을 두지 않고 한꺼번에 찾아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첫 번째 고비는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올 일일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견디기 힘든 슬픔이 들이닥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슬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는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남자친구와의 파혼이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끝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은 결국 그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저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엄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더라고요. 파혼이 오히려 선물이 된 사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사건들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20대를 마칠 때까지 다니고 있던 첫 직장을 관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행히도 시험에 합격했고요.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엄청나게 꽃길이 되거나 기대했던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그 조직의 특성상 조금 더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더해지는 건 엄마의 잔소리였습니다. 30대 초중반을 지나는 나이에 있는 대한민국 평균 여성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었죠. 그건 바로 결혼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소원이 하나 있어. 아니, 나는 엄마가 그 소원을 이야기 안 하는 게 내 소원인데요? 너 진짜 시집 안 갈 거야? 나이가 몇인데 혼자 늙어 죽으려고 그래? 혼자 멋지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1년 전부터 부쩍 심해진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굳이 잘 살던 본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회사 앞에서 자취방까지 구해서 살고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를 모르시더라고요. 마치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제 결혼인 것처럼 아주 성하셨어요. 너 그럴 거면 도대체 연애는 왜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그렇잖아. 결혼을 안 할 거면 그놈의 연애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본인 속으로 나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을 하시고는 했죠. 네, 제가 소위 말하는 비혼주의였거든요.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에 친구와 모임을 가지다가 우연하게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는데 술집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마주치게 되어서 인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 친구의 친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가 남자친구와 몇 마디를 나누다가 괜찮으면 잠시만 합석하자는 말을 꺼냈고 저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죠. 생각보다도 그날 모임은 즐거웠었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잘 통하는 구석이 있다 싶더라고요. 그날의 일이 계기가 되어 저희 셋은 그 뒤로 두어 번 정도 더 함께하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나중에는 제 친구가 없이도 저희 둘만 만나는 날들이 늘어갔고요. 그렇게 사귀게 된 케이스였죠.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다른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영화를 보고 어떨 때는 너무 사이가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미친 듯이 다투기도 했다가 지극히 평범했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아닌 그 누구와도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었죠. 혼자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같은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산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애까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저와 생각이 비슷한 남자가 이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남자친구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생각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밝혔습니다. 사귀자고 말하기 전에 네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나 사실은 비혼주의자야. 네가 비혼주의자라고? 둘 다 이제 마냥 적은 나이는 아니고 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너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제 갑작스런 고백에 남자친구는 조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상관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당장에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래도 네가 결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면 시간 낭비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한테 결혼이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당장 네가 좋은데 안 만난다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렇게 미리 서로 간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시작한 연애였습니다.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제일 기뻐한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셨어요.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끝낸 지 5년 만에 새로 시작한 연애였거든요. 엄마에게 연애 사실을 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우연하게 제 자취방 앞에 찾아온 엄마와 셋이서 마주치게 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인사를 시키게 되었었죠. 그 뒤로는 아주 가끔씩 차도 같이 마시기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 만남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워낙에 넉살이 좋은 타입이더라고요. 어머님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먼저 연락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참 요즘 애들 같지 않다면서 딸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진혁이는 요즘 뭐하니? 일요일인데 오늘은 데이트 없어? 진혁이 요즘 일하느라 바빠요. 오늘도 회사에 출근했고요. 거기다 출장까지 많아져서 저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일이 힘든지 비쩍 말랐던데. 지금은 살이 더 빠졌겠네? 누가 보면 엄마가 아주 진혁의 어머니인 줄 알겠네. 엄마 몇 번을 말해요. 엄마 자식은 걔가 아니고 나라니까. 얘 소진아, 너 온 김에 반찬 가져가서 진혁이 것도 좀 가져다 줘라. 엄마가 넉넉하게 했어. 남자친구는 저처럼 본가에서 떨어져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잘 가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느라 바쁘기도 하셨고요. 저는 1, 2주에 한 번씩 본가에 들러서 엄마가 만들어 두신 반찬을 가지고 가고는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남자친구의 반찬도 같이 챙겨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이미 이 집안의 사위라도 된 것처럼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연애가 1년이 지나고 또 2년 차를 넘어가면서부터 엄마는 슬슬 저에게 의문 가득한 얼굴로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다 큰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돌아오는 반응은 딱 제가 예상했던 대로더라고요.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절에 저희 아빠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이른 나이셨죠. 그 뒤로 엄마는 혼자서 온갖 고생 다 하시며 외동딸인 저를 금이야 오기야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자식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제 행복을 바라셨고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행복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저를 닮은 자식을 낳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바라는 행복한 인생과는 다소 사실은 아주 많이 괴리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꼭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행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늘날에 급증하는 이혼율을 보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행복한 인생처럼 보였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녀가 특별히 불행해질 이유는 없지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심각하게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당장 저희 사촌 언니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결혼 후에 그렇게 멀쩡해 보이던 형부가 바람을 피웠고 그 충격으로 인해 사촌 언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얻는 바람에 한동안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고요. 주위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참 결혼이라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맞는지 되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엄마에게는 죄송한 일이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등 떠밀려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눈 맞고 귀 맞고 모른 척 열심히 화제를 전환시키고는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남자친구가 결혼을 바라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미안, 늦었네.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 댁에 물건만 전해드리고 바로 나온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자기도 알잖아. 물건만 놓고 나오려는데 또 엄마한테 붙들렸지 뭐. 결혼 안 할 거냐. 내 친구는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더라. 얼마나 난리이신지. 저는 조금 전까지 엄마와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진저리를 쳤어요. 그렇게 평소 같았으면 웃으면서 제 말에 맞장구를 쳐줬을 남자친구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저도 덩달아 의아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고요. 왜 그래? 자기는 정말 결혼 생각 아예 없어? 갑자기 왜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 내 친구 민석이 있잖아. 기억나?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 집들이 했다던 사람 아니야? 맞아. 최근에 거기 다녀와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 뭐? 그 말을 듣는데 당연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에 부쩍 결혼식이니 동창이니 신혼집 집들이니 하면서 남자친구 주변에 커플 동반 행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남자친구의 기분이 조금 우울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설마 이런 이유일 거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말을 듣고 나니까
마치 모든 퍼즐이 끼워 맞춰진 것처럼 머리가 댕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조금 된 것 같아. 나는 자기 의사 존중하고 우리 이대로 잘 지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사람 생각이라는 게 바뀌기도 하더라고. 우리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으니까 앞으로도 결혼해서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욕심이 생긴 것 같아.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욕심 말이야. 그냥 한 번만이라도 우리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만 시간을 줘. 나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보다도 더 빠른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남자친구가 꺼낸 결혼 이야기가 예전만큼 부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부분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결혼을 하고 싶어진 이상 이 관계는 더 이상 지금처럼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했죠. 이미 2년 반을 넘게 만났으니 아직 서로를 잘 모르겠다, 더 알아가 봐야겠다는 말도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그 뒤로 며칠간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한테 결혼이라는 게 잘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 제 앞에는 또 다른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어요. 암이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그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명은 난소암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엄마가 요즘 자꾸 소화가 되지 않고 저녁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화불량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예전과 다르게 부쩍 활력이 없어 보이셨어요. 실제로도 식욕이 너무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건강검진을 해보자며 엄마를 설득했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복부 초음파에서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저희 두 사람 다 엄마에게 심각한 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면 난소의 혹 정도는 누구나 몇 번씩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엄마가 난소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위 쪽으로도 이미 전이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4기 정도로 보이는데 우선 빨리 수술 일정부터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수술하면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항암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은 결론적으로 완치는 어렵고 남은 생존 기간도 그렇게 길게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는데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까지 너무 슬퍼하면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차마 엄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의연한 목소리로 충격에 빠져 있는 엄마를 다독였어요. 엄마,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내 친구 미진이네 엄마도 난소암이셨는데 몇 년 전에 수술하고 완전히 멀쩡하셔. 우리보다 더 건강하시다니까? 막 등산도 다니시고 골프도 다니시고 그래. 다행이네. 그래, 요즘 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당연하지.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병원이랑 앞으로 치료 일정 같은 거 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딸만 믿고 있어요. 알았지? 그래, 우리 딸밖에 없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엄마의 상태와 비슷한 다른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 사례도 확인하고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떤 교수가 수술을 잘하는지 등등을 알아보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거든요. 자기 많이 놀랐지? 아휴,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겠다. 좀 괜찮아? 괜찮아. 나보다는 우리 엄마가 더 놀라셨지 뭐. 혹시 내가 도울 일 같은 건 없어? 뭐든지 말해. 그리고 병원은 나도 같이 찾아볼게. 그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남자친구였어요. 앞서 나왔었던 결혼 이야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럴 정신이 없더라고요.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요. 이 사실을 전했더니 자기는 괜찮다며 당연히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천천히 대답해줘도 된다고 하면서요. 엄마의 수술 일정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그건 그만큼 엄마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했어요.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 저는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다 잘 될 거라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의 말로는 수술방에 들어가서 열어보니 환자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암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제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다고 했고요. 원래 난소가 워낙 깊은 곳에 있는 장기라서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몸을 조금 추스르신 후에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항암 치료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부작용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요. 엄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구토를 해대셨어요. 병원에서 항구토제를 처방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엄마, 괜찮아요? 물이라도 좀 마셔봐요. 아니야. 지금은 물 냄새도 비리네. 저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하도 심해서 물 냄새마저 비릴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딱 그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의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바람만 불어도 머리카락이 휑하니 빠질 정도였어요. 바닥에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다가 결국에는 미용실에 들러서 아예 삭발을 하게 되었죠. 너희 아버지 대머리라고 내가 그렇게 놀렸었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네. 아빠는 좀 심하기는 했잖아요. 엄마, 우리 모자 사러 갈까요? 우리 집 근처에 내가 예쁜 모자 받은 거 있어요. 그럴까? 뭐라도 써야겠다. 그치? 사람이 낯설게 변해가는 자신의 외형을 바라보는 건 생각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잘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엄마 취향일 법한 예쁜 모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곧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도 엄마의 부작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무기력증이 더 심해지고 체력은 말할 것도 없이 바닥나서 오랫동안 서 있기조차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시던 엄마였는데 짧은 거리를 오가는 것조차 버거워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면 오히려 울고 있는 저를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안아주시고는 하셨어요.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면서요. 그때 엄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문득 엄마가 제 손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결혼할 생각은 아직도 없어? 갑자기 그건 왜요? 그냥 혹시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제 우리 딸 옆에 아무도 없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왜 잘못돼요? 항암 치료 잘 받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도 아는데 그래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딸 결혼하는 모습도 엄마는 꼭 보고 싶고.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는 엄마의 인생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건넨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이 섰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요.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진짜야? 응. 대신에 조금 서두를 수 있을까? 나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소원 들어드리고 싶어. 당연하지. 나는 서두를수록 더 좋지. 고마워, 소진아. 앞으로 내가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진심이야. 아니야. 나도 자기한테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예비 시댁에 찾아가서 예비 시부모님들을 뵈었고요. 그래, 우리 진혁이한테 이야기 종종 들었어요. 참한 아가씨라고. 실제로도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은 안 하고 있길래 우리가 속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여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네. 사실 제가 예전까지는 결혼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혁 씨랑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앞으로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 두 사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참 점잖은 분이시더라고요. 원래 평소에도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았고요. 대신 예비 시어머니가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 잘 챙겨주셨고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들었는데. 네, 가능하면 되도록 빨리 식장을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결혼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요. 그래요. 우리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그렇지 않아도 진혁이 누나 시집간 뒤로는 이제 진혁이 장가 보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른 장가 보내버리고 우리도 마음의 짐 좀 털었으면 좋겠네. 아유, 어머니, 제가 무슨 짐이에요. 그렇게 빨리 보내버리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나이 먹은 아들놈이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데 속이 좋을 부모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나도 우리 친구들처럼 손주 좀 안아보자. 아유, 어쨌든 고마워요.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그날의 첫 인사 자리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까지 뵙고 났더니 이제 정말 나도 결혼 준비라는 걸 시작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바쁜 이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녀와서 퇴근 후에는 엄마를 챙겼고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하러 다녔어요. 마침 취소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얼른 결혼식장부터 예약을 했고요. 날짜는 4달 뒤였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더라면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많이 해봤겠지만 워낙에 날짜가 촉박해서 그런지 뭘 천천히 자세히 알아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저희는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고민할 시간도 없이 웨딩드레스를 들어갔던 첫 샵에서 결정하고 웨딩 차량도 남들이 취소한 시간대에 무조건 맞추고요. 빼거나 줄일 수 있는 과정은 최대한 생략했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선택하지 않았죠. 그 와중에 그나마 결혼이라도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집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집을 합치는 일은 서서히 준비하기로 했었거든요. 신혼집 후보지를 몇 군데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고요. 지금은 저희 2사람 다 각자 본인의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기한들도 결혼식 이후로는 조금 애매하게 남아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혼식 이후에도 당분간은 각자의 자취방에서 지내면서 신혼집은 천천히 알아보자가 되었죠. 그 와중에 엄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항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엄마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어요.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죠.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셨어요. 저는 엄마의 곁에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이미 엄마의 온몸은 각종 감염으로 퉁퉁 부어서 엉망인 상태였어요. 엄마는 하루의 대부분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제가 결혼식을 할 때까지도 살아계실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저는 밤중에 자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엄마가 위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셨다고요. 그 새벽에 택시를 잡아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 엄마의 마지막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급하게 결혼 준비를 서둘렀던 것도 소용없이 엄마는 돌아가셨죠. 남자친구는 급하게 휴가를 신청한 뒤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부모님에게 자식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예비사위의 신분으로 상주를 서주었습니다. 고마웠죠. 저는 그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어떻게든 도와주면 다행일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상객들이 줄을 이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상객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오는 와중에 그분들과 함께 또 울고 친척들을 안내하고 병원비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문득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와주셨구나 싶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황급히 눈물을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화난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표정으로 거의 제 앞까지 뛰어오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다급한 걸음걸이셨죠. 너희 집이 빚이 3억이라며? 네? 어머, 얘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봐. 아직도 시침이 떼는 거냐? 내가 다 듣고 왔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선 저를 향한 공격적인 말투도 그랬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그 말의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했거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얘 친여가, 너 당장 파혼해라. 이게 어디서 남의 귀한 집 아들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저보다 더 황당한 것은 제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기겁을 하면서 본인의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이 동네 사는 친한 친구 통해서 다 들었어. 너희 엄마 빚이 3억이라고? 자세히 듣고 보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엄마와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도 친구인 사이였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조금 더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친구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는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를 모르겠다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달한 모양이었어요. 저희 집에 빚이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야? 당황한 얼굴이 된 남자친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일단은 맞아. 맞기는 한데 너 어떻게 나랑 결혼하면서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아니, 그건 나랑 상관없는 빚이고 또 너희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젠 네 빚이지. 내가 걔를 안 만났으면 너 이거 끝까지 숨기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한 거야?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일단 맞다는 그 사실에 꽂혀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네 집 빚이 그렇게 많으면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해. 뭘 나중에 이야기해? 너 빚 숨기고 와서 결혼하려는 거 사기인 거 알아? 뭐라고? 너 결혼 서두른 것도 다 네 엄마랑 짜고 친 거지?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두 사람은 이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별소리를 다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친 인간들처럼 파혼하자며 소리를 질러대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문상객들도 전부 다 당황해서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지금 안 이러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를 했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냐고!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파혼하자고요. 뭐? 그만하고 가세요? 이게 아직도 차랬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 뜯어말리기 시작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혼하자는 제 말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깽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살다 살다 별 미친 집안을 다 보겠네. 아프다고 결혼 서두르자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뒤에 서 있던 누군가를 보고서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 자리에는 엄마의 사촌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촌 외당숙이 서 계셨죠. 정말 화가 난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를 노려보시면서요. 설마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는 헛것이라도 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여기는
어떻게? 제가 소진이 외당숙입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경기를 일으키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옆에서 본인의 어머니를 왜 그러냐며 흔들어댔고요. 그동안 사장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본 모양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어요. 그래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오해요? 소진이가 오해가 있다고 할 때는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시던데 오해가 있다고 한들 제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겠죠. 당장 나가주시죠. 대표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오해가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사람 누군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해가 있었다며 부르짖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외당숙이 부른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아, 남자친구 놈도 함께요. 방금 뭐예요, 외삼촌? 소진이 네가 너무 놀랐겠구나. 외당숙이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는 친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한 사이였고요. 당연히 저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냥 외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저희 엄마의 병 소식에 누구보다도 슬퍼하셨던 분이 바로 외당숙이셨고요. 눈앞에서 폭풍 같은 이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듣게 된 사연은 정말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시내에서 백반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게가 하필이면 저희 외당숙이 대표로 있는 회사 바로 근처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는 동네만 대충 알았지 정확히 위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야간까지 여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야근을 자주 하는 외당숙은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저희 외당숙만 보면 장사가 안 된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래 본 사이였기에 예비 시어머니가 안타까웠던 외당숙은 회사 직원의 식사 비용 지원을 그 식당의 식권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100여 명이 넘었으니 직원들의 절반만 거기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이득이었겠어요.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외당숙만 보면 거의 하늘에 있는 하느님을 대하듯이 떠받들어 모시기 시작했고요. 그게 2달 전부터의 일이었어. 어쩐지 2달 전부터 갑자기 그 인간이 어머니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그나저나 빈 이야기는 다 뭐냐? 아, 그게요. 와서 난리를 친 것처럼 저희 집안에 빚이 3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엄마가 가게를 열었다가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상속받을 부동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빚이 3억이지만 부동산은 9억 정도였으니 충분히 팔아서 갚을 수가 있는 상태였고요. 다만 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이 깊어지시는 바람에 부동산을 미리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놔둔 것이었습니다. 굳이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도 어쨌거나 빚이든 건물이든 저에게 다 넘어오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당연히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2 사람이 찾아와 빌기 시작했지만 재결합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나중에 저는 엄마의 빚 소식을 알렸다는 그 친구분을 통해서 물려받을 부동산이 있다는 소식을 따로 흘렸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까지도 순식간에 2 모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배가 아파서 땅을 치고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외당숙 내 회사의 식사 지원 계약까지도 취소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취소되면 우리 어머니 가게 진짜 망해. 다시 만나자고는 안 할게. 제발 자기가 그 대표님한테 한 번만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누가 네 자기야? 그리고 내가 왜? 우리 그동안 만났던 정이라도 있잖아. 그러는 너는 정이 넘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피웠고? 그 뒤로 저는 그 인간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 집안 식구들도 더 이상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로 우리 엄마의 빈소에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대던 그날의 충격도 아직 가시지 않았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다 뭐였을까? 그런 게 사랑이기는 했던 걸까 하는 허탈함이 몰려왔죠.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애정과 노력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에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다 순식간에 닥쳐와서 정리할 틈도 없었더랬습니다. 일단은 엄마의 빈자리를 견디는 일부터가 너무 힘겨웠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었고 그 최악의 상황이 내 결혼 전에 찾아온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구나 하는 사실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다시 확고하게 비혼주의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안 하던 짓을 하면 꼭 탈이 나는 법이라는 옛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 없이도 제가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엄마가 가장 바라는 일이실 테니까요. 저희 엄마도 이제 하늘에서는 아빠를 만나서 고통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웃고 계시겠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고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니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